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시사 이슈를 파헤쳐보는 주간 시사입니다. 그동안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번갈아 가며 출연했는데 본 개편과 함께 앞으로는 두 분이 함께 출연해서 보수와 진보 양측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대통령 구속 취소, 그리고 3월 8일 석방 이후, 그리고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양 진영의 결집이 양상 때문인지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찬반 양측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도층 여론을 봤을 때는 조금 그 탄핵 인용 여론이 조금 앞서는 양상이긴 한데, 자, 이와 같은 그 탄핵 여론에 대한 그 두 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 네. 아무래도 요즘 뭐 탄핵 반대 집회도 많이 나가시고 하시던데 탄핵이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탄핵이라는 제도는 1374년 영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헌법 체계로 들어온 것은 이제 미국이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어떤 탄핵 어떤 사례를 보면은 세 분의 미국 대통령이 하원에서 소추일기 됐습니다만 전부 다 상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인데요. 그 다음에 또 리처드 닉슨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이제 진행이 된 도중에 이제 사임하게 됐죠. 그만큼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 원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이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이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최근에 탄핵의 흐름을 보면은 탄핵 반대 인용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탄핵 기각 내지는 각하 여론이 대통령이 지난 이제 구속 취소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가면 정말 수십 명이 뭐 단식이라든지 수백 분이 계속 릴레이 지금 삭발 시위를 통해서 지금 뭐 빠르면 이번 주라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탄핵 선고를 앞두고 더욱더 이제 집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인 정의, 소위 말해 두 프로세스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떤 때보다 더 신중히 이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현명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된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허석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방금 홍석준 의원님께서 미국은 대통령 탄핵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 한국의 그 대통령, 특히 탄핵 당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탄핵 소추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대통령 분들이, 특히 국힘 계열의 그 대통령께서 최근에 보면 과연 대통령인지 왕인지 자기의 그 직분과 직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통치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지금 소추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어떻게 국민을 뭐 계몽을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국회가 다소 자기의 그 의사대로 마음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또 명백하게 독립된 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군인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행위가 정당했다고 강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 대통령이라, 사실 미국의 역대 미국 대통령은 전반적인 법치주의 문화, 강력한 의회의 견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미국 정치, 그리고 국가 공동체 전체의
국민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또 닉슨 경우에도 사실 소추가 거의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스스로 사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 지경까지 왔으면 뭐 좀 늦었지만 사퇴하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지금 언뜻 보면 국민들 간에 탄핵 찬반을 둘러서고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흐름, 견고한 흐름은 이런 계엄을 통해서 통치를 하겠다고 나라를 지배하겠다고 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드시 대통령 측에서 파면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만 들어도 정말 팽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서도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조차도 구속 취소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 지금 검찰이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있고 있는데 구속 취소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엔 허소 위원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속 취소는 기본적으로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구속 자체가 이제 정당했냐는 판단인데 이번에 법원의 판단, 차기현 판사의 판단도 상당히 이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법과 실무에서 구속기간 산정을 당연히 그 날로 일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시간 기준으로 그걸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은 그런 법과 그동안의 어떤 관례에 어긋나는 그런 판사의 결정이 있었을 때 법적으로 검찰은 적시항고할 수 있고 그동안 검찰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 한 8차례 정도 다 적시항고를 통해서 다투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법무부에서 검찰과 법무부 입장이 구속 취소에 대한 적시항고가 삭제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검찰입니다.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문제에 대해서 시간 기준으로 구속 취소를 했다는 것,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결정이었고 더욱더 황당한 것은 검찰이 대검이 적시항고를 하지 않고 지금 심지어 일반 항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침은 일선에 이렇게 내렸어요. 구속기간 산정은 시간이 아니라 날로 일로 계속 계산을 해라.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1인을 위해서 이 법의 적용이 휘청휘청 된다는 것 너무 명백하게 보여서 우리 검찰이 과연 진짜 그동안 검찰의 신뢰,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지 않습니까? 너무 어떤 국민의힘 대통령,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인 그런 법 적용을 정치 검찰들이 일관해 왔고 이 절정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전혀 다투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더 공세적인 입장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홍 의원님 좀 네.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이번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차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는 오랜만에 좀 법리에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내란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게 법 조문상에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된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 많은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민주당 등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특히 이런 어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원래는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을 할 때부터 이게 영장 쇼핑 아니냐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오동훈 처장은 중앙지법에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들이 다 거짓말이 이제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또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가 영장을 집행을 하면서도 간로해놓고 또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제외다. 즉 군사시설 관련된 같은 경우는 관련된 책임자의 어떤 그런 성낙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입법기관도 아닌데 사법에서 이렇게 새로운 법을 만들다시피 하면서 영장을 발급하는 등등의 무리수를 범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거에 다 이제 문제가 있다는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이제 결정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본안으로 갔을 때 상급심에서 당연히 부결이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이것이 이제 대법을 통과하더라도 향후에 또 재심의 우려도 있다는 이런 분명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적시항고를 왜 윤석열 대통령에만 뭐 적용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도에 구속 취소보다도 더 약한 즉 구속에 대한 보석과 집행정지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들은 1973년 유신체제에서 국회가 아닌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굉장히 나쁜 악법입니다. 인신의 어떤 구속을 하는데 법원의 결정, 구속 취소 결정, 구속 정지 결정에 대해서 적시 항고를 한다는 것은 영장주의 과잉 금지 배제 어떤 원칙이라든지 또 관련된 어떤 그 불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를 감안을 해서 본안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즉시 항고를 뭐 할 필요 없다 결정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사실은 검찰의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비판을 해야 되는데 또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워낙 많은 사법적인 지금 현재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화살을 검찰로 돌려서 지금 현재 지나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재를 신뢰한다는 여론이 그래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게 갈수록 이 불신한다는 여론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신뢰는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근간인데 양 진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법치주의 수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역점을 줘서 좀 강조를 해서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사실 대한민국 같은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의 최후의 어떤 보루가 사법기관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와 일반 법원, 대법원을 이제 중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인데 이런 어떤 법원과 사법기관에서 국민의 어떤 신뢰가 사라지면 사실은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럽고 이제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계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신뢰가 낮아졌느냐. 특히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1987년 87 헌법체제에 5년 그 대통령 단임제와 더불어 아주 특징적인 지금 현재 있던 헌법체제의 가장 특징적인 건데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국민의 어떤 불신이 지금 현재 많이 야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국민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제 불신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저는 두 가지 원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다른 어떤 탄핵 재판에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특히 이제 어떤 법적으로 어떤 적정한 어떤 절차를 거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점들이
굉장히 큰 원인이 좀 된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내지는 국제임금법위원회 소속의 지금 현재 그 법관들이 한 170, 80명 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전체 법관 한 4,몇백 명 중에 불과 뭐 한 4%밖에 안 되는 그런 수의 법관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현재 3명, 만약 후보자까지 들어오면 지금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어떤 집단, 특정 어떤 사모임이 있던 집단들이 지나치게 많이 있음으로 해서 또한 불신을 지금 이제 초래를 하고 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과거 어떤 군의 하나회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법 연구회나 그 후신인 국제임금법 연구회 어떤 출신들의 어떤 이런 어떤 동향이 아닌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런 어떤 사법기관의 불신을 좀 야기하는 저는 큰 원인이라 보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사법 구성원들부터 좀 반성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 정당에서 좀 부추기는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허석 위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국민 시민으로서 합리적 비판 또 그 결정문 자체를 무조건 승복을 하지만 내용적으로 비판할 자유와 또 어떻게 보면 책무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좀 도를 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또 헌재를 없애겠다 이런 그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이 몇 번 나왔는데 뭐 통상시 경우에는 헌법재판을 우리 헌법 내에서 어떤 제도를 채택해서 할지 미국식으로 할지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채택하고 있는 독일식 우리나라 지금 헌법 재판소 네. 형식의 이런 제도를 가져갈지 뭐 입법론으로는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식의 헌재 없애겠다 이런 거칠고 굉장히 선동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자기 당장의 지지층들한테는 쾌감을 줄 수 있겠으나 그것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세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자꾸 공격하는 그 방식을 특히 우리 극우 세력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법 뭐 그 연구에 요게 딱 하나 찍어놓고 근데 그게 크게 문제 있는 것처럼 정확한 근거 없이 하나로 낙인 찍어놓고 그 연구의 출신이니까 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모든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비약이고 얼마 전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그 강릉에서 저기 취업 청탁 관련해서 재판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판결은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다라고 하고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고 위험한 문제 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출신이다 뭐다 따지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그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박근혜 탄핵 전에 헌재에 대한 또 법원이나 이런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헌재 신뢰도다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헌재가 판결을 결정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승복을 하고 또 그 여론이 진정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53%라는 것이 대단히 뭐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 금이 갔다고 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고 지금 여론이 조금 격앙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대구시의원 재선거가 4월 2일 날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3월 28일, 29일 양일 걸리고요. 달서구 시의원 전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건으로 인해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당초에는 뭐 무공천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건주범 전 달서구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민주당에서도 김태용 달서구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너무 조용하게 깜깜이로 치러지고 있다 이렇게 이게 문제인데 이 시의원 재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먼저 허석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재선거가 있게 된 이제 직접적 이유가 그 당선됐던 분이 이제 금품 살포로 인해서 법원에서 이제 자격 상실되고 그래서 재선거를 하게 됐는데 정당이 뭐 저희들도 늘 그렇게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을 때 늘 후보를 뭐 안 낸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 그 정당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공천, 책임지는 자세로 정치에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 보면서 많이 느꼈고 특히 서울 다행히 구로구 보궐선거,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왜 대구에서는 그게 안 될까 그런 아쉬움을 좀 느낀 공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천이 됐고 이제는 뭐 또 페어하게 재선거 통해서 민심을 좀 수렴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텐데 저희들은 염려하는 것이 이제 특히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경우에는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선거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내고 아무래도 높은 투표율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후보와 후보에 아주 가까운 분들이 강한 지지자분들이 어쨌거나 지인들 또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나 또 직접 만남을 통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예비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보궐선거가 지금 법적으로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4월달, 하반기 10월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정당이 이제 보궐선거 원인을 유발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무공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천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우리 당의 일이지만 그렇게 썩 잘한 어떤 결정은 아니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민주당 보면은 또 지난번에 작년 10월 달 할 때 그 전남의 영광 곡성 지역에 다 또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당 다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보궐선거가 있을 때는 좀 특히 지방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좀 그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상례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번에는 이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로부터 대구 시민들로부터 좀 관심을 좀 받기가 좀 어려운 어떤 구조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특히 이제 이 달서병 지역의 시의원이 누구 되는 것인지도 좀 제대로 좀 보시고 판단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정치 상황은 상생과 협치는 사라지고 분열과 대립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사회 갈등의 배경에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비전을 두고 정쟁하는 정치로 조속히 복귀하길 바라면서 이번 주간 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